자유를 찾아 떠난 길. 일부 어둠 속의 결심.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찬바람은 마치 쇠바늘처럼 얼굴을 찔렀고 얼어붙은 흙벽집의 틈새로는 흰 김이 스며들었다. 방 안에서는 초라한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밥 없어? 8살짜리 딸 혜진이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배고픔에 눌린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조금만 참자, 혜진아. 내일이면 뭔가 구할 수 있을 거야.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벌써 일주일째였다. 배급은 끊겼고 장마당에서도 쌀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남편은 국경 경비대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2달 전 단속에 걸렸다는 소문만 돌 뿐이었다. 그날 밤 선아는 이불 속에서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속삭였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혜진이만은 살려야 해. 창문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담요 속에서 숨겨둔 1,000위안짜리 중국 돈 몇 장을 꺼냈다. 남편이 예전에 밀수꾼에게서 바꿔온 것이다. 그 돈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다음 날 새벽 장마당 근처의 허름한 창고. 정말 두만강을 건널 생각이요? 중년 남자 박씨라 불리는 밀수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애가 있어서 위험할 텐데. 이대로 있으면 다 죽어요. 강 건너면 살 수 있다면서요. 살 수는 있지. 근데 공안한테 걸리면 팔려가거나 잡혀가. 운 좋아야 한국까지 가지. 선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죽어도 괜찮아요. 혜진이만 살면 돼요. 박 씨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담배를 끄며 말했다. 내일 밤이 좋아. 눈이 오면 발자국 안 남아. 준비해요. 강은 얼었지만 미끄러워. 밤 11시 달빛은 흐릿했고 눈발이 흩날렸다. 두만강 위에는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무서워. 혜진이의 손을 꼭 잡은 선아는 속삭였다. 괜찮아. 조금만 가면 따뜻한 나라야. 그녀는 발끝으로 얼음을 조심스럽게 눌러보며 한 걸음씩 내딛었다. 한 걸음, 2걸음. 얼음 밑에서 뚝 소리가 났다.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 중간쯤에서 갑자기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멈춰. 거기 누구야? 북한 경비대의 목소리였다. 순간 박 씨가 외쳤다. 뛰어. 얼음 깨기 전에. 선아는 혜진을 안고 달렸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총성이 3번 울렸다. 귀를 찢는 폭음 속에서 눈발이 튀었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미끄러지듯 반대편 강둑으로 넘어졌다. 얼음 조각이 날카롭게 팔을 베었지만 고통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혜진아, 괜찮아.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손 아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총을 들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박 씨가 몸을 돌려 시간을 벌었다. 빨리 가. 내가 막을게.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 몇 개가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총성이 다시 울렸고 박 씨의 몸이 눈 위로 쓰러졌다. 선아는 그를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혜진을 품에 안고 숲속으로 뛰었다. 눈발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숨은 점점 더 가빠왔다. 그녀의 신발 안은 이미 젖어 있었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다. 조금만 더 가면.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국경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중국 조선족 부부가 몰래 숨어 사는 곳이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고 낯선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또 왔구만. 탈북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 순찰 많아. 내일 브로커 올 거요. 따뜻한 물 한 컵이 혜진의 손에 쥐어졌다. 그 순간 선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살았어. 우린 살았어.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문턱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후 눈보라가 멎자 세상은 고요했다. 선아는 오두막 안에서 마른 입술을 떨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혜진은 뜨거운 차를 마시며 겨우 숨을 돌렸다. 그녀의 손등은 얼음에 베어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조선족 아주머니 이름은 리춘하였다. 하루 이틀만 있다가 여기 오래 있으면 우리도 잡혀.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죄송해요. 우리 그냥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남쪽? 리춘하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해. 브로커 써야 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브로커 그 이름은 이미 북한에서도 악명 높았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팔아넘기고 여자를 농촌에 넘기는 자들. 하지만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틀째 밤 낡은 트럭이 오두막 앞에 멈췄다. 리춘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왔어. 그 사람이요. 차에서 내린 사내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름이 김선아예요. 아이까지 둘이라. 값이 좀 나가겠구만. 그의 말에 선아는 순간 몸이 굳었다. 값이라니요? 그는 비웃었다. 중국에서 탈북자 숨겨주는 게 그냥인 줄 알아. 위험해. 돈 없으면 일해야지. 그는 손가락으로 딸을 가리켰다. 애는 데리고 다니면 걸려. 따로 맡겨야 해. 안 돼요. 절대 안 돼. 선아가 외쳤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럼 둘 다 공안한테 넘겨도 돼?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리춘하가 눈짓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참고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어. 일단 살아야지. 선아는 치를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농장에 가면 안전해. 그녀는 그 말이 안전이 아니라 감금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된다. 트럭은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끝없는 논과 눈 덮인 언덕이 스쳐갔다. 혜진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고 선아는 그 작은 얼굴을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러나 차가 멈춘 곳은 농장이 아니라 허름한 벽돌집이었다. 낡은 창문과 닫힌 철문.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 여잔 농촌으로 보내. 애는 내일 따로. 그 순간 선아는 본능적으로 혜진을 품에 감쌌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브로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외쳤다. 제발,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한참의 소란 끝에 농장 일꾼으로 위장된 브로커들이 들어와 그들을 끌고 나갔다. 그날 밤 선아는 혜진을 껴안은 채 울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쇠사슬 같은 밧줄 자국이 남았다. 며칠 뒤 선아는 중국 북부의 농촌 마을에 도착했다. 노인 부부가 그녀를 맞이했다. 일하면 먹여줄게. 근데 밖에 나가지 마. 공안 많아.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낯선 지붕 아래서 혜진과 함께 잠들었다. 혜진은 밤마다 울며 물었다. 우리 언제 한국 가?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곧 가자. 엄마가 길 찾을게.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농장 주인은 그녀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탈북자가 무슨 돈이야. 밥 주는 게 어디야. 그녀는 매일 새벽 밭으로 나가 일을 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발은 동상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조선족 남자 민호가 몰래 다가왔다.
아줌마, 혹시 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선아의 심장이 멎었다. 당신, 어떻게 알아요? 나도 예전에 사람 몇 명 도와봤어요. 위험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날 밤 민호는 그녀에게 조그만 쪽지를 건넸다. 이 번호로 연락해요. NGO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브로커보단 안전해요. 며칠 후 선아는 낡은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저희는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아이도 함께인가요? 네. 딸이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다음 주 금요일 밤 연길로 오세요. 거기서 제3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김선화. 농장 주인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무도. 그냥 물건 팔려고. 그는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탈북자 주제에 어디다 전화를 해. 선아는 혜진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눈이 내리던 밤 선아는 혜진을 등에 업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 속을 헤치며 달리다 쓰러졌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발밑에서 눈이 뭉개졌고 바람은 살을 찔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혜진아, 절대 울면 안 돼. 이제 진짜 자유로 가는 거야. 그렇게 모녀는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눈보라에 곧 덮였지만 그 발걸음은 꺾이지 않았다. 새벽 연길 외곽의 버스 정류장.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곧 차가 와요. 그들은 허름한 미니버스에 올랐다. 안에는 이미 3명의 탈북 여성이 타고 있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 차가 움직였다. 창밖에는 끝없는 어둠.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 선아는 그 말을 듣고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갈 수 있어.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그 순간 도로 옆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정지. 경찰이다. 운전기사가 욕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차가 휘청이며 멈췄다. 모두 내려.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혜진이 선아의 팔을 꽉 잡았다. 엄마. 그녀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번에도. 어떻게든 버텨야 해. 3부 낯선 땅, 중국의 그늘. 멈춰. 손들어. 중국 공안의 외침이 공기를 갈랐다. 총부리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고 버스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삼켰다. 선아는 반사적으로 혜진을 감싸 안았다. 엄마. 쉿,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공안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두 내려. 여권 보여. 브로커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관광객들이요. 조선족이에요. 하지만 공안은 냉정했다. 조선족이면 중국말로 대답해봐. 여성들 대부분이 침묵했다. 공안이 소리쳤다. 이놈들 탈북자구만. 순식간에 팔이 잡혀 끌려나갔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고 선아는 버둥거렸다. 제발. 아이만은. 닥쳐. 거친 손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다. 그날 밤 그들은 연길 구치소로 끌려갔다. 좁은 방 안 쇠창살 너머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였다. 혜진은 엄마 품에서 잠들지 못했다.
엄마 여기서 죽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데려갈 거야. 꼭.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북송된 사람도 있다더라. 잡히면 끝이야. 그 말에 선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북송 그 단어 하나로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돌아가면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곳에서는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도관이 방을 열었다. 김선화. 그녀는 본능적으로 혜진을 더 꽉 안았다. 아이 데리고 나와. 어디로 데려가요? 질문하지 마. 그녀는 혜진과 함께 복도를 걸었다. 불빛이 희미했고 주변엔 공안 2명이 있었다. 그들은 어떤 문 앞에서 멈췄다. 여기서 기다려. 문이 열리자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양복 차림에 짙은 향수를 뿌린 사내였다. 이 여자가 김선화? 예, 브로커들이 말한 그 여자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더니 말했다. 아이도 있네. 괜찮아. 데려가도 되겠지. 공안이 돈다발을 받았다. 그 순간 선아는 모든 걸 이해했다. 팔린 거야. 또. 안 돼요. 우리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치자 공안이 얼굴을 후려쳤다. 입 다물어. 그녀는 쓰러졌지만 혜진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낡은 트럭 아니었다. 옆에는 혜진이 울고 있었고 운전석엔 그 사내가 앉아 있었다. 왜 울어? 이제 안전한 데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젖어 있었다. 트럭은 끝없는 들판을 달렸다.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 사이에서 이를 악물었다. 또 속았어.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트럭이 도착한 곳은 중국 남부의 농촌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북한 여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농촌 남성들과 강제로 결혼당한 신부였다. 여기선 도망칠 생각하지 마. 공안 신고하면 바로 잡혀. 그 남자의 말에 선아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곳의 노총각 남자에게 팔려갔다. 그의 이름은 장외이였다. 거칠고 냉정했지만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나도 원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부모가 날 몰아붙였지. 그는 어색하게 밥을 내밀며 말했다. 애는? 학교는 못 보내. 여기선 신분증 없어. 선아는 혜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우리 그냥 잠시만 살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도망칠 길을 찾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선아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몰래 중국어를 배웠다. 책도 없이 장웨이의 집에 있던 낡은 신문을 읽으며 단어를 익혔다. 언젠가 다시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혜진에게 속삭였다. 우린 언젠가 한국 가서 학교 다닐 거야. 그때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혜진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눈이 녹고 밭에는 새싹이 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리사라고 소개했다. 한국계 NGO 소속이었다. 리사는 선아를 조심스레 불렀다. 혹시 김선아 씨 맞죠?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민호 씨가 연락을 줬어요. 연길에서 체포됐다가 팔려갔다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다시 도망칠 수 있어요. 선아는 손을 꼭 쥐었다. 저 아이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주 새벽 3시. 버스가 국경 쪽으로 떠나요. 우리 단체가 태국까지 연결해 줄 겁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장웨이가 잠든 틈을 타 짐을 쌌다. 손에는 낡은 돈뭉치와 혜진의 사진 한 장뿐이었다. 혜진은 잠결에 속삭였다. 엄마, 또 도망가는 거야?
응.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그녀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발걸음은 떨렸지만 단호했다. 버스가 출발할 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리사는 조용히 말했다. 태국 국경까지는 일주일. 그 후엔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될 거예요. 그 말에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이번엔 되는 거죠? 이번엔 꼭. 버스 안 모두가 숨죽인 채 창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닭이 울고 먼지가 차창에 쌓였다. 혜진은 잠든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국경 근처 도로에서 검문소가 나타났다. 리사는 당황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공안이 차량을 멈추게 했다. 짐 검사하겠습니다. 선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혜진을 감싸며 눈을 감았다. 이번엔 제발. 공안이 하나씩 가방을 열어보다가 갑자기 무전기를 들었다. 탈북자 흔적 없습니다. 통과시키세요. 리사가 미소 지었다. 됐어요. 우리 성공했어요. 그 순간 선아는 무너져 내리듯 울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이건 기쁜 눈물이야. 밤이 되자 버스는 태국 국경 근처 산길에 멈췄다. 그곳엔 NGO 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사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보예요. 강 하나만 건너면 끝이에요. 선아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강물 앞에 섰다.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혜진아, 이 강만 건너면 정말 자유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같이 가자. 그들은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찬물이 무릎을 덮었고 강물은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손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들은 강 건너편에